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편전의 정막을 단숨에 찢어발겼고 그 소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에 붉고 검붉은 핏덩이가 왕의 용포 롱버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평온하던 수라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였으며 왕의 입가에서 터져나온 선혈은 은은한 김이 피어오르던 잉어찜의 하얀 속살 위로 튀어 기괴한 붉은 꽃을 피워냈다. 전하, 어인일이시옵니까? 의관을 당장 어이를 부르라. 대전내관에 비명 섞인 고함이 터져 나오자 주위에 시립해 있던 궁녀들과 무관들이 사색이 되어 왕의 곁으로 달려들었으나 왕은 이미 목을 부여잡은 채 고통스러운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의녀 서윤의 두 눈은 공포로 인해 크게 확장되었고 그녀의 손끝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정성스럽게 올렸던 그 귀한 음식이 한순간에 나라의 주인을 쓰러뜨리는 맹독의 그릇이 되어버린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왕의 옥체이는 맹렬한 경련을 일으키며 뒤틀렸고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은 붉다 못해 검푸르게 변해가고 있었으니 이는 단순한 체증이나 급체가 아님이 분명했다. 독이다. 누군가 수라의 독을 탔다. 상선내관이 왕이 드시던 수라상을 살피다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고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방금 전 왕이 잉어 살점을 떠먹었던 은수저가 놓여 있었다. 은은하게 빛나던 그 수저는 도끼에 반응하여 마치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변색되어 있었는데 그 검은 빛깔은 보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만큼 불길하고 흉측했다.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잉어찜을 담당하여 최종 검식을 마친 서윤에게로 화살처럼 꽂혔고 그녀는 자신의 발밑이 천길 낭떠러지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 입을 때려 했으나 공포에 질린 성대는 쇳소리만 낼 뿐 아무런 말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내 인연. 감히 주상 전하의 옥체에 해를 가하려 하다니. 내년이 정녕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로구나. 병조판서의 우렁찬 호통과 함께 들이닥친 금군들이 서윤의 가녀린 팔을 우악스럽게 낚아챘고 그녀는 저항할 새도 없이 차가운 편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아니옵니다. 억울하옵니다. 대감. 소인은 그저 은여로서 소임을 다했을 뿐 독이라니요. 가당치 않사옵니다. 서윤은 바닥에 이마를 덧으며 절규했으나 그녀의 처절한 외침은 혼란스러운 비명과 고함 소리에 파묻혀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금군들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우고는 짐승을 다루듯 거칠게 포박하기 시작했는데 밧줄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주위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역적을 바라보는 살기 등등한 눈빛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정성껏 다려올린 약재 향기가 진동하던 수라간이 순식간에 처형장으로 변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서윤의 기억은 불과 몇 시 전 평화롭고 분주했던 수라간의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왕의 기력 회복을 위해 특별히 공수된 최상급 황금 잉어를 받아들고 비늘 하나하나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손질하며 온 정성을 쏟았. 오늘 올리는 이 잉어찜은 전하의 쾌유를 비는 약선이요.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수라간 최고 상궁의 당부의 서윤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답하며 잉어의 비린내를 잡고 풍미를 돋울 생강과 대파 그리고 귀한 약재들을 배합하여 찜기에 앉혔었다. 솥에서 피어오르던 구수하고 달큰한 향기는 그야말로 일품이었고 김희 상궁이 먼저 맛을 보았을 때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에 그녀는 안심하고 왕의 상에 음식을 올렸던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언제 그 끔찍한 독이 스며들었단 말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해졌고 억울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끌어내라.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여 국문을 준비하라. 내 인연의 주둥이에서 배우가 누구인지 기필코 밝혀내고야 말 것이다. 병조 판서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금군들은 서윤을 질질 끌고 편전 밖으로 나갔다. 끌려가는 와중에도 서윤은 뒤를 돌아 쓰러진 왕을 바라보았는데 어이들이 달려들어 침을 놓고 맥을 짚는 다급한 모습이 흐릿한 시야에 들어왔다. 왕이 토해낸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곳은 더 이상 신성한 궁궐이 아니라 지옥의 입구와도 같았고 서윤은 자신이 그 지옥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으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과 공포는 그녀의 온몸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궁인들이 종종 걸음으로 오가고 있었으나 편전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에 모두가 걸음을 멈추고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의금부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며 죄인 호송수레에 짐짝처럼 던져진 서윤은 덜컹거리는 진동에 맞추어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거리의 백성들은 역적 모의가 발각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나와 수레를 향해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다. 전현이 임금님을 독살하려 했다는 그 독한 년인가. 천하에 죽일 년,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찮을 것이다. 날아온 돌멩이가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 피가 흘러내렸지만 서윤은 아픔을 느낄 겨를 조차 없었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생각, 잉어찜에서 맡았던 미묘한 향기에 집중하려 애썼다. 분명 검식대는 나지 않았던, 하지만 왕이 쓰러지기 직전 찜그릇 뚜껑을 열었을 때 아주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던 그 낯선 냄새. 그것은 생강향에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이질적인 향기였다. 어두컴컴한 의금부 지하 감옥에 육중한 나무문이 열리고 곰팡이 냄새와 피냄새가 뒤섞인 역한 공기가 서윤의 코를 찔렀다. 옥졸들은 그녀를 감옥 깊숙한 곳,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 밀어넣고는 육중한 자물쇠를 채워버렸다. 내년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렸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내년의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이니 오늘 밤 마음껏 울부짖어 보거라. 옥졸의 비웃음 섞인 말과 함께 횃불이 멀어지자 칠흑 같은 어둠이 서윤을 집어삼켰다. 차가운 돌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다. 평생 사람을 살리는 의술을 배우고 환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살아왔던 이 손이 이제는 왕을 죽이려 한대역 죄인의 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서윤의 눈빛만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의녀로서 훈련받은 냉철한 이성을 되찾기 위해 입술을 깨물며 피맛을 보았다. 만약 자신이 여기서 무너진다면 왕을 해치려 한 진짜 범인은 어둠 속에 숨어 미소를 지을 것이고 자신은 억울한 원혼이 되어 구천을 떠돌게 될 것이었다. 아니야, 나는 결코 독을 넣지 않았어.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 검게 변한 은수저, 그리고 잉어찜에서 나던 그 미세한 향기, 그것을 찾아야 해. 서윤은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둘씩 맞춰가기 시작했다. 수라간의 풍경, 나인들의 움직임, 식재료가 들어오던 경로, 그리고 그릇을 닦던 아이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고 동시에 모든 것이 단서가 될 수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다른 죄수들의 신음소리가 감옥의 음산함을 더해주었다. 서윤은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린 채 자신이 처한 참혹한 현실과 마주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기셨던 사람을 살리는 일이 천하를 얻는 일보다 귀하다는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 궁녀가 되고 의녀가 되었건만 결과가 이토록 처참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왕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리고 자신의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독은 잉어 자체가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음식을 만들고 검식했던 자신뿐이었다. 서유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다가올 고문과 신문,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리라 다짐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관통하자 서윤의 입에서 비명조차 되지 못한 신음이 터져나왔고 그녀의 의식은 고통의 파도 속에서 하얗게 전멸했다가 다시금 끔찍한 현실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의금부 추국장은 피비린내와 살타는 냄새, 그리고 죄인들의 절규가 뒤섞여 지옥도와 다름없는 참상을 빚어내고 있었으며 형틀에 묶인 서윤의 정강이는 주리를 트는 형벌로 인해 이미 피범벅이 되어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이 독한 것 보게 아직도 입을 열지 않다니 내년이 정령 저승사자의 얼굴을 보아야 실토하겠느냐. 병조판서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호통을 치며 신문관들에게 더 세게 형장을 내리칠 것을 주문했고 굵은 몽둥이가 서윤의 여린 등을 가격할 때마다 그녀의 몸은 고장난 인형처럼 힘없이 튀어올랐다. 병조판서가 원하는 답은 진실이 아니었다. 그는 서윤의 입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정적인 좌회정을 배우로 지목하게 만듦으로써 이번 독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조정의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려는 검은 속내를 감추고 있었다. 서윤은 혼미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려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병조판서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노려보았다. 대감, 소인은 결코 독을 쓰지 않았사옵니다. 제 목을 치신다 하여도 없는 죄를 있다고 할 수는 없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위태로웠으나 그 안에 담긴 결기는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아 병조판서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거짓 자백 한마디면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의녀로서의 자존심과 돌아가신 부친의 명예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만약 여기서 거짓을 고한다면 진범은 어둠 속에서 웃을 것이고 자신은 영원히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 채 대역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공포가 육체의 고통을 압도했다. 서윤이 끝내 입을 열지 않고 혼절하자 병조판서는 혀를 차며 신문을 잠시 중단하고 그녀를 다시 하옥시키라 명했다. 차가운 물벼락이 얼굴에 쏟아지자 서윤은 간신히 눈을 떴고 질질 끌려가는 그녀의 다리 뒤로 핏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다시 돌아온 지하 감옥의 냉기는 고문으로 달아오른 몸을 식혀주기는커녕 상처 깊숙이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젖은 지푸라기 위에 쓰러진 서윤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감싸 쥐었으나 손끝에 닿는 감각은 자신의 살이 아닌 남의 고기를 만지는 듯 이질적이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감옥 안은 쥐들이 기어다니는 소리와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 적막강산과도 같았다. 서윤은 고통을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다른 생각에 몰두하려 했었고 그녀의 의식은 자연스럽게 사건이 벌어졌던 수락안의 풍경으로 흘러들어갔다. 화려했던 식재료들의 색감, 분주하게 움직이던 나인들의 발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예민한 후각을 자극했던 냄새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잉어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 넣었던 생강, 대파, 마늘, 그리고 왕의 기력을 돋우기 위해 첨가했던 황기, 대추의 향기까지 그때였다. 잉어찜이 솥에서 끓어오르며 김을 내뿜던 그 순간 아주 찰나였지만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던 기묘한 냄새가 서윤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것은 분명 생강의 알싸한 향과 섞여 있었으나 생강 특유의 상쾌한 매운맛과는 다른 혀끝을 마비시키는 듯한 비릿하고 묵직한 금속성의 향기였다. 아! 서윤은 짧은 탄성을 내뱉으며 몸을 일으키려다 통증에 다시 주저앉았다. 그 냄새는 낯설지 않았다. 의녀 수련 시절 약재 창고 깊숙한 곳에서 맹독성 약초들을 다룰 때 맡았던 그 위험한 향기. 그것은 바로 초우차,
즉 투구꽃의 뿌리에서 나는 냄새였다. 투구꽃은 잘 쓰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통증을 툭게 하는 귀한 약재가 되지만 법제화제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과량을 사용하면 사람을 순식간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독초였다. 범인은 생강의 강한 향을 이용하여 투구꽃의 미세한 독기를 교묘하게 감추려 했던 것이 분명했다. 서윤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투구꽃의 독은 열을 가하면 그 성질이 더욱 맹렬해지고 향은 짙어지는데 잉어찜과 같이 찌는 조리법은 독을 퍼뜨리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은수저는 왜 검게 변했단 말인가? 투구꽃의 독은 은수저를 검게 변색시키지 않는다. 은수저가 반응하는 것은 비소나 황과 같은 광물성 독약뿐이다. 그렇다면 범인은 투구꽃과 함께 또 다른 독을 사용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은수저가 변색된 것은 독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작용 때문이었단 말인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이 맡았던 그 생강 냄새 속에 이질감이 사건을 푸는 열쇠라는 점이었다. 서윤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비록 묶이고 상처 입었지만 이 손은 아직 진실을 찾아낼 힘을 잃지 않았다. 새벽녘이 되자 감옥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옥졸의 거칠고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다. 절도 있고 차분한 그 발소리는 서윤의 감옥 앞에서 멈춰섰다. 쇠창살 사이로 희미한 횃불빛이 스며들었고 그 빛을 등지고 선 한 사내의 그림자가 서윤에게 드리워졌다. 그는 의금부 도사도 병조판서의 하수인도 아닌 듯한 단정한 관복 차림의 젊은 사내였다. 네가 김희의녀 서윤이냐?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감옥 안을 울렸다. 서윤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사내를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눈매와 굽게 담은 입술, 그리고 허리춤에 찬 패월도 배에 떠 그가 종사관임을 짐작게 했다. 그는 강직하기로 소문난 의금부 종사관 김정호였다. 그는 병조판서의 무리한 수사 방식과 조작 의혹에 반감을 품고 독자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몰래 옥을 찾은 것이었다. 소인 서윤이라 하옵니다. 나리께서는 어찌 이곳에? 서윤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지만 김정호는 개의치 않고 쭈그려 앉아 서윤과 눈높이를 맞췄다. 나는 네가 범인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 허나 모든 증자가 너를 가리키고 있어. 잉어찜을 마지막으로 검식한 것도 너고 네가 올린 상에서 전하께서 쓰러지셨다. 네가 범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독을 썼다는 말이냐. 내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나는 내일 아침 너의 처형을 막을 명분이 없다. 김정호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갈구하는 열망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엉금엉금 기어가 쇠창살을 부여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김정호를 응시했다. 나리, 제 말을 믿어 주시옵소서. 범인은 생강향을 이용했습니다. 서윤의 말에 김정호의 눈썹이 꿈틀했다. 생강이라니? 잉어찜에 생강을 넣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냐. 그렇사옵니다. 허나 그 생강향 뒤에 숨겨진 진짜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호였습니다. 나리, 투구꽃의 뿌리 말입니다. 서윤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제가 만약 전하를 시해하려 했다면 어찌 김희 상궁마마께서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리고 은수저가 즉시 반응하는 뻔한 독을 썼겠습니까? 저는 의녀입니다. 냄새도 없고 색도 없는 은수저조차 피해가는 독을 수십 가지도 넘게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제 손으로 올린 상에 그리 허술한 독을 썼겠습니까? 이는 누군가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그리고 전하를 확실하게 시해하기 위해 이중 삼중의 덫을 놓은 것입니다. 김정호는 서윤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잠시 침묵했다. 고문의 고통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녀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는 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초호라는 구체적인 약제명까지 거론하는 모습에서 단순한 변명이 아님을 느꼈다. 초호라, 헌데 은수저는 왜 검게 변했단 말이냐? 초호는 은에 반응하지 않는다. 김정호의 예리한 지적에 서유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것이 저 또한 풀지 못한 수수께끼입니다. 하오나 날이 그 은수저가 변색된 원인만 밝혀낸다면, 그리고 잉어찜 그릇에 남아있는 미세한 초호의 흔적을 찾아낸다면 진범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제가 다시 수라간을 살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서윤의 애절한 호소에 김정호의 마음이 흔들렸다. 대역 죄인을 옥에서 빼내어 현장을 검증하게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만약 실패한다면 자신의 목은 물론 가문 전체가 멸문지와 맨먼지가를 입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직관적으로 서윤의 말이 진실에 가깝다고 느꼈다. 병조 판서가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는 태도 역시 의심스러웠다. 잠시 동안의 무거운 침묵 끝에 김정호는 결단을 내린 듯 일어서며 온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좋다. 내 너의 말을 믿어보마. 허나 시간은 많지 않다. 전하의 옥체가 위중하시고 병조 판서는 내일 정오에 내 처형을 집행하려 하고 있다. 오늘 밤 내 비밀리에 너를 수라간으로 데려갈 것이다. 만약 네가 말한 증좌를 찾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 손으로 너를 베겠다. 각오가 되었느냐? 김정호의 서슬퍼런 경고에도 서유는 오히려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감사하옵니다. 나리. 은혜는 죽어서라도 갚겠사옵니다. 김정호는 옥졸을 불러 무언가 은밀히 지시를 내렸고, 옥졸은 놀란 눈치였으나 금세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갔다. 서유는 창살 너머로 멀어지는 김정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 그리고 독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독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운 감옥 바닥의 냉기는 여전했지만 서윤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억울함을 풀겠다는 집념이자 자신의 의술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수라간. 수라간은 낮 동안의 활기와 소라는 온데간데 없이 스산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으니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무덤 속과도 같았다. 창살 사이로 비스듬히 새어들어온 차가운 달빛이 식은 아궁이와 주인을 잃은 조리도구들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그 정적을 깨는 것은 서윤이 고통을 참으며 내딛는 힘겨운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김정호는 문 밖에서 망을 보며 혹여나 있을지 모를 술라군, 슌러군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고, 서윤은 홀로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코끝에는 아직도 낮에 만들었던 음식들의 잔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으나 그 익숙한 냄새들 사이로 불길하고 비릿한 죽음의 향기가 숨어 있음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퉁퉁 부어오른 다리가 비명을 질러댔지만 서윤은 이를 악물고 조리대 앞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사건 직후 의금부에서 증거물로 압수해 갔다가 남은 자잘한 집기들과 미처 치우지 못한 식재료 부스러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서윤의 떨리는 손이 차갑게 식어버린 화덕의 재를 만졌고, 그녀의 기억은 다시금 그날의 조리 과정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복기하기 시작했다. 분명 잉어는 싱싱했다. 내장과 비늘을 제거할 때의 탄력도 완벽했어. 그렇다면 문제는 조리 과정 중에 투입된 무언가다. 서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잉어를 쪘던 시루떡이나 쌀등을 찌는 질그릇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시루 바닥에는 잉어의 비린내를 잡고 향긋한 풍미를 더하기 위해 깔았던 솔잎들이 검게 그을린 채 말라붙어 있었다. 의금부 나졸들은 잉어 살점과 국물, 그리고 양념 장만을 수거해 갔을 뿐
바닥에 눌어붙은 솔잎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이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그을린 솔잎 한 줌을 집어들었다. 바짝 마른 솔잎에서는 탄 냄새와 함께 소량이 섞여났지만 서유는 그 잎을 코에 바짝 대고 깊이 숨을 들이켰다. 그러자 뇌리를 스치는 날카로운 감각, 낮에 고문을 당하며 어렴풋이 떠올렸던 바로 그 이질적인 향기가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감지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초우처우의 냄새가 아니었다. 톡 쏘는 매캐함, 마치 썩은 달걀 냄새와도 유사한, 그러나 훨씬 교묘하게 갈무리 된 유황료원의 냄새가 초우의 독한 향과 뒤엉켜 있었다.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유황이다. 그래, 유황이었어. 그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은수저가 검게 변한 이유는 독약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유황 성분 때문이었다. 은이는 비소나 다른 독극물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유황과 닿으면 즉시 검게 변색되는 성질이 있다. 범인은 잉어의 비린내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솔잎을 사용하게 했지만 사실 그 솔잎은 초농축액과 유황가루를 섞은 물에 절여 말린 독솔잎이었던 것이다. 시루에 불을 지피고 수증기가 올라오면 열기에 의해 솔잎에 스며있던 초의 맹독과 유황 성분이 기체화되어 잉어 살 속으로 깊숙이 침투했을 것이다. 잉어 자체에는 독을 넣지 않았으니 검식관이 생선살을 찔러 보았을 때는 은수저가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왕이 식사를 하기 위해 뜨거운 잉어살을 입에 넣으려던 순간 잉어 표면에 응결되어 있던 유황 가루가 수저에 닿아 검게 변색되었던 것이다. 이는 기미 상궁과 검식관의 눈을 속이고 동시에 은수저의 변색을 통해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범인의 치밀하고도 악랄한 계산이었다. 찾았다. 범행 도구는 바로 이 솔잎이었어. 서유는 환희와 공포가 뒤섞인 전율을 느끼며 증거물인 솔잎을 챙겨 품속에 넣으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수라간의 어둠 속 식자재 창고 깊은 곳에서 인기척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서늘한 바람이 일렁였다. 의녀로서 예민해진 서윤의 감각이 등 뒤에서 쇄도하는 살기, 사치를 감지한 순간 누구냐 하는 외침과 함께 그녀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다. 슉 하는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날카로운 비도 하나가 서윤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 뒤편 나무 기둥에 깊숙이 박혔다. 뺨에서 뜨거운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검은 복면을 쓴 자객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서윤의 목을 향해 검을 휘둘렀다. 놈은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고 그 눈빛은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살인 기계의 그것이었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굴러 피하려 했으나 부상당한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자객의 검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수라간 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멈춰라 이놈. 천둥 같은 호통과 함께 김정호가 바람처럼 뛰어들었다. 그의 손에 들린 패월도가 번개처럼 번뜩이며 자객의 검을 쳐냈다. 챙강 하는 쇳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고 자객은 예상치 못한 강한 저항에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감히 궐안에서 칼을 휘두르다니 내 놈의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김정호는 서윤을 등 뒤로 보호하며 검을 겨누었다. 자객은 아무런 말 없이 오직 서윤을 죽여 입을 막아야 한다는 목적 하나만을 위해 다시금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좁은 수라간 안에서 두 사내의 칼부림이 시작되었다. 솥단지가 뒤집어지고 그릇들이 깨지며 요란한 소음이 정적을 깼다. 자객의 검술은 기이하고 날카로웠으나 김정호의 검은 묵직하고 정교했다. 하지만 김정호 역시 서윤을 보호하며 싸워야 했기에 섣불리 공격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방어에 치중해야만 했다. 자객은 그 틈을 노려 교묘하게 김정호의 사각을 파고들며 서윤을 향해 암기 안치를 던졌다. 안 돼. 김정호가 몸을 날려 암기를 쳐냈지만 그 틈을 타 자객의 검끝이
김정호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선혈이 튀었으나 김정호는 신음조차 내지 않고 반격에 나섰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떨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필사적으로 두리번거렸다. 무기가 될 만한 것, 놈의 시야를 가릴 만한 것. 그때 그녀의 눈에 아궁이 옆에 놓인 항아리가 들어왔다. 그것은 매운 고춧가루가 가득 담긴 항아리였다. 서윤은 이를 악물고 기어가 항아리를 집어들었다. 김정호와 자객의 칼날이 다시금 맞부딪혀 힘겨루기를 하는 순간 서윤은 있는 힘껏 항아리를 자객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날이 엎드리십시오. 서윤의 비명에 김정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고 와장창 깨진 항아리에서 붉은 고춧가루 폭풍이 뿜어져 나와 자객의 안면을 강타했다. 크악! 침묵을 지키던 자객의 입에서 처음으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매운 가루가 눈과 코로 들어가자 자객은 시야를 잃고 미친 듯이 칼을 허공에 휘둘렀다. 김정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도약하여 자객의 명치에 강력한 발차기를 꽂아 넣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자객은 뒤로 나뒹굴어 벽에 처박혔다. 김정호가 놈을 제압하려 다가가는 순간 자객은 품에서 연막탄을 꺼내 바닥에 내리꽂았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자욱한 연기가 수라간을 가득 메웠고 이 빚은 반드시 갚겠다. 는 낮은 읊조림과 함께 자객의 기척은 연기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김정호는 연기를 해치고 놈이 사라진 쪽을 쫓으려 했으나 밖에서 무슨 소란이냐. 수라간 쪽이다. 하는 금군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지금 들키면 서윤은 탈옥죄까지 더해져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다. 놓쳤군. 허나 지금은 내 안위가 먼저다. 김정호는 이를 갈며 검을 거두고 서윤에게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솔잎을 꽉 쥐고 있었다. 날이 찾았습니다. 증자를 찾았사옵니다. 그녀의 눈물 고인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김정호는 서윤의 손에 들린 그을린 솔잎을 보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정말로 큰일을 해냈다. 이제 서둘러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그는 서윤을 등에 업고 금군들이 들이닥치기 전 수라간 뒷문을 통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김정호의 따뜻한 등이 전해주는 온기에 서윤은 긴장이 풀리며 정신을 잃을 듯 아찔해졌으나 손에 쥔 솔잎만은 놓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풀잎이 아니었다. 왕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며 썩어 빠진 조정의 환부를 도려낼 유일한 희망의 열쇠였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김정호는 팔에서 흐르는 피를 지혈하며 서윤이 찾아낸 솔잎을 면밀히 살폈다. 유황 냄새와 초호의 도끼가 섞인 그 기괴한 향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이런 교묘한 수법을 쓰다니. 놈들은 처음부터 너를 희생양으로 삼고 은수저의 변세까지 계산하여 판을 짠 것이다. 김정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서윤은 창백한 얼굴로 물었다. 날이 이제 어찌해야 하옵니까? 내일이면 침국신이 열립니다. 저들이 이 증거를 인정하려 들까요? 김정호는 단호한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저들은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허나 만약 네가 전하와 대왕 대비 마마가 보는 앞에서 이 독의 원리를 직접 재현해 보인다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내일 침국장, 그곳이 바로 너의 무덤이 될지 아니면 진실을 밝히는 심판대가 될지 결정될 것이다. 김정호는 서윤에게 비장한 제안을 했다. 내일 침국이 시작되면 자신이 목숨을 걸고 발언권을 얻어낼 테니 서윤은 그 자리에서 직접 조리도구와 솔잎을 사용하여 독 반응을 증명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실패하면 즉시 참수당할 수 있는 도박이었으나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활로였다. 알겠사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서윤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죄인의 눈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는 이제 진실을 쥔 심판자로서 각성하고 있었다.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윤은 다짐했다. 저 붉은 태양이 중천에 뜨기 전 궐 안에 도사린 검은 그림자를 반드시 걷어내리라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마치 다가올 폭풍전야의 전조처럼 으스스하게 들려왔다. 둥둥둥, 둥둥둥, 인정전, 렌정된 앞마당을 가득 메운 북소리가 마치 죄인의 심장을 지식이는 듯 무겁고도 불길하게 울려 퍼졌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나 궐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워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다. 대왕 대비의 명으로 소집된 친국침의 자리는 그야말로 서슬퍼런 칼날 위를 걷는 것과 다름없었다. 수백 명의 문무백관이 숨을 죽인 채 도열해 있었고 그 중앙에는 형틀에 묶인 서윤이 핏기 없는 얼굴로 무릎 꿇려져 있었다. 그녀의 흰 소복은 지난밤의 고문과 탈주극으로 인해 피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으나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단상 위 얇은 발 너머에는 수렴청정 죄렌팅정 사감을 하고 있는 대왕 대비의 위엄 있는 실루엣이 보였고 그 옆에는 병색이 완연한 왕이 힘겹게 용상에 기대어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죄인 서윤은 듣거라. 내년이 감히 주상전하의 옥체에 독을 쓰고도 모자라. 지난밤 옥을 탈출하려다 붙잡히기까지 했으니 이는 능지처 찬민, 지주잠을 면치 못할 대역죄이다. 지금이라도 배후를 밝히고 죽음을 구걸하겠느냐? 병조판서의 천둥 같은 호통이 장내를 뒤흔들었다. 그는 어젯밤 자객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듯 서윤의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형을 재촉하고 있었다. 전하, 그리고 마마, 저 사악한 계집의 현올림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즉시 참수하여 국법의 엄중함을 보이셔야 하옵니다. 병조판서를 따르는 간신배들이 합세하여 목소리를 높이자 장내의 분위기는 급격히 서윤의 처형 쪽으로 기울어 갔다. 망나니가 춤을 추며 시퍼런 칼날에 물을 뿜었고 서윤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대로 진실이 묻히는 것인가. 그때였다. 멈추시오. 당장 칼을 거두시오. 쩌렁쩌렁한 외침과 함께 종사관 김정호가 금군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형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관복은 찢어지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으나 기세만큼은 천군만마를 호령하는 장군과도 같았다. 종사관 김정호 목숨을 걸고 아뢰옵니다. 죄인 서윤은 억울하옵니다. 진범은 따로 있으며 소신이 그 명백한 물적 증자를 가져왔나이다. 김정호의 돌발 행동에 장내는 술렁거렸고 병조판서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내 이놈, 감히 친국장에 난입하다니 제정신이냐. 저놈도 한 통속이다. 같이 끌어내라. 병조판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발너머에서 들려온 대왕 대비의 차분하고도 서늘한 음성이 좌중을 압도했다. 멈추라. 종사관은 증자가 있다 하였다. 내 그 말을 들어볼 것이니 그 증자라는 것을 내보이거라. 대왕 대비의 명이 떨어지자 병조판서는 이를 갈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김정호는 서윤에게 눈짓을 보냈고 서윤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앞에는 김정호가 미리 준비해둔 화로와 찜솥, 그리고 수라간에서 가져온 문제의 솔잎과 은수저가 놓였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왕실의 안위가 걸린 최후의 증명을 시작했다. 마마, 그리고 전하, 소인은 지금부터 범인이 어떻게 은수저를 속이고 전하의 옥체에 독을 침투시켰는지 재연해 보이겠나이다. 서윤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화로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부은 뒤 시루 바닥에 검게 변색된 솔잎들을 깔았다. 그리고 그 위에 아무런 독도 없는 깨끗한 잉어 살점을 올리고 뚜껑을 덮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고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자 매캐하고 비릿한 냄새가 친곡장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맛있는 음식 냄새가 아닌 머리가 지끈거리는 역한 향기였다. 이 냄새를 기억하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솔량이 아니옵니다. 서유는 솥뚜껑을 열고 끓어오르는 증기 속에 깨끗한 은수저를 집어넣었다. 놀랍게도 은수저는 잉어 살점에 닿기도 전에 오직 피어오르는 증기에 닿는 것만으로 순식간에 새카맣게 변색되어 갔다. 헉,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서유는 검게 변한 은수저를 높이 들어보이며 외쳤다. 보시옵소서. 은수저는 독이 닿아서 변한 것이 아니라 솔잎에 묻어있던 유황 성분이 열을 받아 기화되면서 변색된 것이옵니다. 범인은 맹독인 초호와 함께 유황을 솔잎에 절여 말렸습니다. 잉어를 찔 때 올라오는 뜨거운 증기에 초호의 독성과 유황이 섞여 잉어 살 깊숙이 스며들게 한 것입니다. 좌중은 충격에 휩싸였다. 서유는 말을 이었다. 김이상국 마마께서 국물을 드셨을 때는 독이 충분히 우러나지 않았거나 윗부분의 살점만을 드셨기에 무사하셨을 것입니다. 허나 전하께서는 찜의 가장 깊은 곳, 도끼가 응축된 부위를 드시려 하셨고 그때 잉어 표면에 맺힌 유황증기가 수저를 검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의학적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치밀하고도 악랄한 살수사서이옵니다. 서윤의 명쾌한 해명에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때 김정호가 앞으로 나서며 보자기에 쌓인 장부를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여기 그 독솔잎을 납품한 약재상의 거래 장부가 있사옵니다. 이 장부에는 병조판서 대감의 인장이 찍힌 어음이 발견되었으며 약재상은 어젯밤 의금부의 추궁 끝에 병조판서의 사주를 받았음을 자백하였나이다. 이럴 수가. 모함이다. 이건 다 조작된 것이다. 병조판서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으나 이미 그의 떨리는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대왕 대비의 분노 섞인 호령이 떨어졌다. 저놈을 당장 포박하라. 감히 거란에서 독극물을 다루고 주상을 해하려 하다니. 삼족을 멸해도 시원찮을 대역죄인이다. 금군들이 병조판서를 덮쳤고 그는 발버둥치며 고함을 질러댔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 한 일이다. 유약한 왕으로는 이 난세를 헤쳐나갈 수 없어. 강한 군주가 필요했단 말이다. 그의 추악한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 왕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노려보다가 힘겹게 손을 들어 처형을 명했다. 끌려가는 병조판서의 절규가 멀어지자 친국장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서유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극도의 긴장과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와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김정호가 안도와 연민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고생했다. 정말로 고생 많았다. 서윤아. 그의 따뜻한 한마디에 서윤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억울함과 공포,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단상 위의 왕은 내관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서윤의 앞까지 다가왔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어깨를 짚으며 말했다. 그대의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과인은 영영 눈을 감았을 것이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내 그대의 공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왕의 치하에 서윤은 엎드려 오열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소인은 그저 은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와 친국장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서윤과 김정호, 그리고 병들었던 궁궐에 내리는 축복과도 같았다. 간신배들은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고 백관들은 서윤과 김정호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서윤은 이제 죄인이 아닌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보다는
이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서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 바람에는 더 이상 피비린내나 독초의 매캐한 냄새가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맑고 시원한 정화의 바람이었다. 김정호는 서윤을 부축하여 일으켰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서윤은 알고 있었다.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썩은 살을 도려낸 자리에는 새 살이 돋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진정한 치유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